오늘은 6.25 전쟁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던 이유를 영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6.25 전쟁을 알아보기 이전에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어떤 상태로 놓여있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체로 식민지 열강들로부터 약탈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의 산업 인프라나 행정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민족, 종교과 이념 등이 섞인 상태에서 독립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 혼란이 있었으며 잦은 내전과 테러 암살 등등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신생 독립 국가들처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나 큰 차이점이 있냐고 묻는다면 6.25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다른 국가에 비해 빨리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치 사회적 큰 혼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다른 신생 독립 국가들에 비해 국가 정비를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대개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대한민국 다른 개도국 국가에 비해 사회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만약에 6.25 전쟁이라는 큰 과정을 안 걸쳤으면 신생 독립 국가들이 대부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혹은 베트남 전쟁과 중동에서 일어난 이란 무슬림 혁명과 같은 내전 혹은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때문에 내부에서 민족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대거 정리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나고 체결된 한미상호방 위조약은 그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시아의 작은 한 국가에서 냉전시대의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최전선이라는 포지션 역할을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잡게 되었습니다. 1956년부터 1959년까지 1961년에 미국이 원조해주는 국가 1순위가 되었으며 냉전체제가 끝날 때까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안보선과 암묵적인 지원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한미상호방 위조약은 이 당시 대한민국에 있어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 바로 앞에 엄청난 군사적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제한된 자원들을 경제와 민간에 쏟아부을 수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한국 민간 기업들이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 많이 접할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덕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 농지개혁과 6.25 전쟁이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농지개혁 때문에 당시 6.25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북한 인민들은 자신들만의 경제권을 가지게 되어 김일성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민이었던 남한의 북한의 토지개혁에 동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승만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내적으로는 안정적 정권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유일하게 있던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여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법은 독특했습니다. 대부분 독립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지주국은 기득권들의 자산을 모두 몰수하고 국유화하여 다시 대중들을 나눠주는 방식이었으나 이승만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농지개혁 법안은 연평균 생산량의 150%를 정부에 내주면 자기 농지가 되게 해주었고 지주에게는 농지 대금을 현금이 아닌 채권 같은 형식인 지가증권으로 지불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농민들은 연마다 5년간 연 생산량의 30%를 바치면 자기 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바치고 제외한 나머지 곡물들은 자유롭게 시장에 팔아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재산 증식하여 가난의 늪에서 서서히 벗어남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한민국 교육열이 시작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지주들이 내놓은 토지들을 받고 만든 자본들로 공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산업자본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해방이 된 대한민국은 유일한 자본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종속된 토지자본이 전부였습니다. 이를 산업자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자본들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농지개혁 과정에 6.25 전쟁이 터져서 자기 땅을 팔아 정부로부터 받은 자본증권인 지가증권은 시세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기 땅 팔아 정부로 받은 지가증권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은 지가증권의 시세가 크게 떨어짐으로 인해 대부분 몰랐겠습니다만 몇몇 소수의 지주들은 전쟁 끝나면 지가증권 시세가 올라간다 점을 깨달아 피지조각이 된 지가증권들을 마구 사들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지주와 농민들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다같이 거지 상태로 평등사회를 출발해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가증권을 마구 사들인 소수의 지주들은 경공업을 창업해 산업자본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삼성, LG, 현대, SK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적 내부정리, 실질적 평등, 공업국가로 전환하는 시대적 배경, 미국으로부터 안보우선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가난에 늪에 빠져 있으며 공산주의에 동조했던 국민들은 농지개혁 과정을 통해 시장 자유주의의 개념을 몸소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6.25 전쟁이 터지면서 김일성한테 서울을 넘기게 되었을 때 효과가 발휘하였습니다. 북한은 서울 점령하면 남한의 농민들과 남한 내 좌익 세력이 동조하여 폭동 일으켜서 부산까지 쉽게 점령하는 줄 알았는데 폭동은커녕 오히려 국군 전열 정비와 유엔군 참전에 대한 시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경작권만 주어 농사만 지는 북한식보다는 소유권을 지닌 직접 내 땅에서 작물을 키워 팔아서 자식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농민 입장에서 더 알맞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땅을 빼앗을 북한이 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북한으로부터 내 땅을 지켜야 했길래 싸워야 했습니다. 즉, 6.25 전쟁과 농지개혁은 혼란스러운 한반도를 파괴하는 동시에 다시 새로운 한반도를 재도약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진 농지개혁과 한미상호 방위조약 기반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고속 성장을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사실이었지만 그 방식은 다른 독재 정권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방식이었습니다. 독재의 장점인 국가정책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자유시장 논리에 정착해 근대화를 넘어 국민들이 시장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한몫을 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정의를 내리자면 개도국의 자유시장과 산업근대화를 가속화하는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독재 정권들은 기업들의 자산이나 현금을 모두 몰수해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주도로 하는 국영기업 위주 형태로 국가경제를 운영합니다. 국가의 많은 권력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장기 집권화로 인해 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됩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는 동시에 배전 및 정치적 숙청 등이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삶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왜 독립하고 선진국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성은 자유시장 논리에 기반한 민간 기업들의 주도 성장 방식을 택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국영기업의 위주로 국가경제 운영을 하면 처음에는 국가자본 중심으로 고도 성장이 가능하나 시장 경쟁이 없어 혁신 앞에서 주춤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북한, 마오쩌둥의 중국과 소련,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초창기의 경공업 국가로 빨리 전환하여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혁신이 없어 중공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알고 있는 덩샤오핑은 흑묘, 백묘를 내세우고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 만큼의 국력을 기약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유시장 논리에서는 피렴코 시장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혁신을 이루는 기업이 혁신을 이루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짧은 시간 안에 빠른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잘하는 기업들과 개인들한테 우선시 먼저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마인드로 새마을운동과 수출정책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지향하였습니다. 이는 기업과 국민들을 성실과 근면의 방향성을 이끌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개도국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경공업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중공업 산업국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의 중공업 전환은 역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단순히 중공업의 산업 전환은 빠르게 국가의 부를 축적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 강화 및 고급 일자리 파급 효과와 지속적인 높은 경제 성장률을 가져왔습니다. 타이밍도 좋았던 것이 미국과 서방 국가의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중공업 제조 경쟁력이 약화되자 이를 자연스럽게 한국이 가져가 안정적으로 중공업 국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 동안 연 평균 9.2%를 달성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 81달러에서 1747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6,500달러 수준이며 오늘날의 태국과 브라질 1인당 GDP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사무엘슨 교수는 당시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구매력 평가로 따질 때에는 30% 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니까 79년도에 당시 구매력 평가의 1인당 소득은 오늘날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은 9,200달러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국가로 전환하기에 탄생한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상에 이어 선진국으로 전환한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